안녕하세요. 오늘은 톡톡 사연에 제보할 사연은 제가 무게감 없는 값싼 허영 덩어리로 부르는 저희 동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시댁 식구 예쁘게 보기 어렵다지만 동서 앞에 붙는 수식어가 일반적인 사이는 아니다 싶을 정도로 화려하죠. 제가 이렇게 동서와 척을 지게 된 데는 오늘 톡톡 사연에 제보할 정도로 기가 막힌 일이 저와 동서 간에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동서의 알량한 허영심 때문이죠. 요즘 세상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이 집안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건 내 관심 바뀌고 오로지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 겉모습은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가 꽤나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연예인이 몇백억대의 건물을 척척 사들이고 인플루언서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나 어디서 광고를 하는 일반인들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이런 얘기 저만 들어본 거 아니죠. 요즘에는 뉴스만 틀어도 이런 얘기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굉장히 흔한 일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살아온 것도 아니지만 사람이 겉으로 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진짜 그 사람의 가치는 알맹이에 들어있는 건데요. 그 알맹이는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보던지 아니면 일을 해보던지 어떤 시기든 간에 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내가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경험들이잖아요. 요즘엔 그런 경험의 가치는 일절 무시하고 시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가치 없는 것들에 집중하게 된 세상이 온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사실 이 사연을 쓰게 됐어요.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고 겉모습이 다가 아니구나. 정말 사람은 껍데기보다는 그 알맹이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이런 걸 좀 경각심을 갖고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남편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시댁 식구들도 다 이쪽에 살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이 지역 토박이인 줄 아는데요. 사실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이사를 오게 된 거지 원래 고향은 조금 촌동네에 살았어요. 그렇다고 막 촌동네는 아니고 저희 동네에서는 번화가를 보고 시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시로 오고 나니까 시내라는 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다 번화가인데 굳이 내가 사는 곳이랑 번화가를 나눌 단어가 필요 없는 거죠. 저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정말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는지 그제서야 깨달아서요. 그렇다고 주변에 논두렁밖에 없고 개구리 잡으러 돌아다니고 그 정도 촌동네는 아니었고요. 나름대로 가게도 꽤 있고 그냥 번화가만 아니었다고 표현해야지 맞으려나요? 지역에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대학교 1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죠. 한때 이 동네가 제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우물한 개구리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소풍으로 서울을 가던 시절이었으니까 다 이 정도는 살겠거니 하면서 내가 빨리 상경을 해야겠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아야겠다. 크게 부러워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런 곳도 있다더라 이 정도로만 알고 살아왔던 거죠. 저희 때만 그랬는지는 몰라도 왜 반에 그런 애들 하나씩 있잖아요. 소위 말해 허풍쟁이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예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데 물론 종종 아예 생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할 때도 있지만요. 굉장히 작은 것도 크게 부풀려서 말하는 애들이요. 지금 어른이 돼서 애들이 떠드는 그런 허풍을 들으면 대번에 아이고 저 녀석 또 허풍 떠는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지만 그 나이 또래 애들은 이게 허풍인지 진심을 다해야 하는 얘긴지 쉽게 구분하기도 알아차리기도 어렵잖아요. 오히려 재미없는 진실보다 조금은 자극적이게 부풀리는 것이 더 이목을 끌기도 했죠. 제가 기억하던 그 친구도 그런 식으로 자극적이고 부풀린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친구였어요. 그래서인지 항상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친구였죠. 주변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반반이었어요. 그 친구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는데 워낙 말 주변이 좋고 또 거짓말을 할 때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 당당한 태도 때문에 안 속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별별 얘기가 많았어요. 사실 대기업 손녀인데 엄마가 뭐 첩이라서 조직도에서 티도 안 나는데 물려받을 유산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부터 뭐 돈 많은 할아버지랑 재혼을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물려받은 유산이 또 어마어마하다는 얘기. 아마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건 동네에서 누구나 다 공공연하게 아는 사실이었고 그 아이 말에 따르면 아무도 모르는 본인의 아버지가 사실은 사람들이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준의 부자라고 하니 아마 소문의 사리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그런 소문이 뒷받침되는 데는 그 아이의 화려한 행색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나이 때 친구들이 쉽게 들고 다닐 수 없는 고가의 화장품들이나 브랜드 의류를 입고 다니는 모습은 친구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고 또 무슨 돈이나 그런 걸 샀냐는 질문에 그 친구는 특별히 별다른 대답 없이 뭐 가족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선물로 받은 거다. 저희는 이름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해외 브랜드 디자이너의 이름을 대면서 엄마와 가까운 사이라서 나한테 꼭 입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듣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얘기들을 했으니까요. 아무리 아이들이 저거 다 허풍이고 거짓말이라고 까내려도 실제로 입고 다니는 옷들이 화려하고 친해지면 고가의 선물도 망설임 없이 하던 아이였으니까 친구들 사이에선 은근히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은 반이 됐을 때, 아, 제가 걔구나.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저는 다른 애들과 다르게 그런 가십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도 했고, 뭐 그렇게 항상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할까 싶었지, 제가 그 입방아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얘기는 일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 크게 기뻐하는 것도 크게 슬퍼하는 것도 없는 성격이라 그런지 학년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반에 임시 반장을 맡게 됐고요. 임시 반장을 하면서 반에서 큰 문제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인지 정식 반장을 선발할 때도 애들은 그냥 임시 반장이 계속하는 게 어떻겠냐는 선생님의 말씀에 큰 토를 달지 않아 얼떨결에 원치도 않은 감투를 쓰게 됐답니다. 보통 교우 관계가 좀 끈끈하고 애들이랑 살갑게 지내기도 하는 학생이 반장이 되어야지 학습 분위기가 즐거웠을 텐데 오히려 저는 좀 FM 스타일이라고 해야 하나요? 원칙대로 하면 문제가 생길 일도 없다는 주의라서 반 애들 입장에서는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귀찮은 일을 떠맡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늘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고 시끄러운 소문의 주인공, 뭐 자기 말이 틀렸네 맞네 하면서 애들이랑 싸움도 서슴지 않는 목소리 큰 아이. 정말 엮이기 싫은 친구였죠. 전 그의 말이 사실이니 거짓이니 그런 걸 따지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고요. 그저 그 애가 갑자기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오늘까지 받아야 하는 동의서가 있어서 이런 귀찮은 일은 반장이 도맡아서 해야 한다는 선생님 말씀 때문에 가고 싶지도 않았지만 꾸역꾸역 그 애가 살고 있다는 집 주소를 들고 발걸음을 옮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작정 걷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분명 그 애의 화려한 소문 속에는 엄마와 둘이서 대궐 같은 집에서 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은 저희 지역에서도 못 살기로 소문난 달동네였으니까요. 평소 그 친구의 공주 같은 일화를 떠올려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서 저 수많은 계단을 다시 내려갈 자신도 없었으니까 선생님이 주신 주소로 찾아갔죠. 다 쓰러지는 철문, 페인트는 몇 번을 덧칠했는지 덧방한 색깔이 바닥에 지저분하게 우수수 떨어져 있고 명패 하나 없는 이 허름한 집에 정말 개가 산다고 싶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걔가 가족 중에 할머니 얘기를 했던 것은 뭐 서울에 살고 계신 할머니 얘기? 재벌가 할머니 얘기밖에 없었으니까 처음엔 아 정말 내가 잘못 찾아왔나 보구나 했어요. 저 여기 은진의 집이냐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다 기어가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힘없는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신 할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은지가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 게 처음이라고 얼른 들어오라고 애가 아파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고 막 제 손목을 잡아 끄시는 거예요.
딱히 친구라고 할 것도 없고 할머니 눈에는 졸지에 친한 친구의 병간호를 온 착한 반 친구 정도로 보이는 모양이었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 귀찮은 동의서 빨리 받고 집에 가버리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할머니가 어찌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대를 깨버리기도 참 그렇더라고요. 뭐 그래봤자 하루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냥 적당히 걱정해주는 척하고 병간호도 좀 하고 그러다가 집에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렇게 은지 할머니께서 저를 앉혀두고 본격적으로 옛날 얘기를 시작하실 거라고는 이건 참 예상이 없던 일인데 말입니다. 몸이 많이 안 좋다는 얘기는 진짜인 것 같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금방 눈을 뜨고 일어나서 난리를 쳐도 모자랄 애가 철문이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열렸는데도 눈 한 번을 못 뜨고 밖에 못 나와 오는 걸 보면 말입니다. 은지의 할머니는 여기까지 온 귀한 손님을 어떻게 그대로 돌려보내냐면서 선물로 들어온 과자가 있는데 시원하게 과자랑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면서 부엌에서 얼른 상을 차려가지고 가져다 주셨어요. 저도 이제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관두고 이왕 예의 차릴 거 제대로 차리고 가자 하고 얘기를 했죠. 제가 반장인데요. 사실 오늘 이거 동의서 작성을 안 해서 동의서 받으러 왔거든요. 그런데 동의서만 받으러 온 건 아니고요. 은지가 아프다고 해서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은지 학교에서는 친구들이랑 되게 잘 지내요. 저는 조용해서 주변에 친구들도 항상 없는데 은지는 말주변도 좋고 해서 주변에 늘 사람도 많고 걱정하실까 봐요. 그렇게 어줍잖게 아는 척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은지 할머니는 제 얘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제가 알고 싶지 않았던 아니 아는 순간 귀찮아질 게 뻔한 은지의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뭐 부잣집에 숨겨놓은 자식이라는 얘기는 온데간데 없이 그 아이의 인생은 정말이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정말 힘들겠지 싶더라고요. 은지의 아버지는 은지 어머니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바람을 피러 다녔다네요. 애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도 단칼에 그러면 지우면 되지 않겠냐고. 어떻게든지 애는 지켜보려고 남편을 버리면서까지 지켰던 게 그 애였고요. 그렇게 할머니, 엄마, 은지 셋이서 살기 시작한 거고요. 뭐 술집을 나가네, 뭐하네 하는 이런 소문들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도 애들이랑 싸우던 통에 전학도 몇 번이나 가고 학교는 제대로 다닐까 걱정을 했었는데 제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놓인다고요. 솔직히 그렇게 궁금하고 듣고 싶었던 얘기는 아니지만 듣게 되니까 또 마음이 좋지만 않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매일 반에서 허풍을 떨고 허풍만 떨면 다행이게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또 얼마나 무시했다고요. 그렇게 무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대체 얼마나 잘난 집 애길래 저렇게 사람을 당연스럽게 무시하고 성격이 저렇게 못되어 먹었을까 속으로 욕을 했었던 적도 있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죠. 그런 애들이랑 괜히 엮였다가 귀찮은 일들만 생길 것 같으니까 저도 슬슬 피했던 거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할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런 허풍이 사실일 거라고 믿지도 않았지만 뭔가 확인사살을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참 이상한 게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그 애가 그렇게 마냥 믿게만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얘기를 듣기 전에는 대체 쟤는 성격이 왜 저 모양일까 하고 속으로 욕을 했었던 적도 많았는데요. 오히려 얘기를 알고 나니까 새삼스럽게 이해가 된다고 해야 하나요? 원래 얘기 속 악당들한테도 서사가 있으면 그 악당을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게 공작새처럼 본인의 몸을 부풀려서 주변 사람들한테 허풍을 떨고 다녔던 이유가 사실은 누구보다 약하고 여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좀 짠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반 친구한테 한 걸 알면 일어나서 난리가 날 거라고 걱정을 하시기에 저도 진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한테 들려주신 비밀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요. 원래 남 얘기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말하기 싫었던 일이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비밀들 굳이 나서서 까발리고 다니는 취미도 없고 또 그렇게까지 억하심정 가지고 있지 않아요. 비밀 꼭 지킬게요, 할머니. 할머니는 정말 고맙다면서 그래도 손녀의 학교 생활을 너무 많이 걱정했는데 이렇게 좋은 친구가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라고 제 손을 꼭 붙들고 간식까지 양손에 바리바리 싸서 들려주시고 배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와서 나눈 얘기들이 할머니가 생각하시기엔 아주 절친한 사이로 오해할 만한 얘기인 것 같아서 양심에 좀 찔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으면 그걸로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제가 그런 시끄러운 애들한테 관심을 끄고 살았어도 학교에서 뭐 크게 모자라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게요. 저희 집도 그렇게 못 사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의 말처럼 무슨 재벌집의 막내딸이고 숨겨둔 딸이고 그런 드라마에서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가족은 대대로 숙박업을 해왔었어요. 모텔부터 비즈니스 호텔, 펜션까지 성실한 아버지 덕분에 최근에는 골프장 쪽이랑도 사업을 연계해서 그때 막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고 덕분에 돈이 부족해서 뭘 못하거나 서러웠던 적은 크면서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이야 너는 아파트 사냐, 너네 부모님은 무슨 차 타냐, 애들이 정말 그게 무슨 뜻인 줄 알고 물어보는 건지 모르고 물어보는 건지 몰라도 그런 질문들을 서스름 없이 하는 세대가 됐지만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거 절대 안 물어봤었어요. 저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뢰라고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던 세대였거든요. 대신에 그 친구가 하고 다니는 행색이나 들고 다니는 걸 보면 아, 집이 좀 사는구나, 뭐 하는구나 이런 것 정도는 금방 알 수 있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그런 데서 티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들 나도 있고 걔도 있어서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 친구가 비싼 가방과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면 화려한 모습으로 애들의 시선을 끌 때 저는 남들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두고 애들끼리 아름아름 비교해가면서 쟤네 집은 그래도 좀 사는 것 같아. 근데 왜 저렇게 조용하게 지내냐 같은 얘기 속에서 잠깐씩 이름이 오르내리긴 했었죠. 워낙 그런 걸 주목받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기도 했고 또 친한 친구들 몇 명을 제외하면 저희 집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알려지기도 싫어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끄러운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건 정말이지 원치 않았어요.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요. 애들이 자리에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더라고요. 뭐 반에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날 만한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니까 애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저랑 은지가 앉아있는 분단 근처인 거예요. 이거 뭔가 일이 터졌다 싶었죠. 얼른 애들을 해치고 제자리로 가보니까 글쎄 어제까지만 해도 아파서 학교를 못 나왔던 은지가 어느새 학교에 나와가지고는 책상에 엎드려서 펑펑 울다가 고개를 들어서 제가 우는 모습을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묶고 더 큰 소리를 내면서 우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제가 우는 이유가 나 때문일 거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한 일이라고는 아픈 친구를 대신해서 학교에서 준 동의서를 집에까지 가져다 주고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다 말까지 전해주고 그것도 잘못이라면 잘못이 될 수 있나요? 그것뿐인데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못된 애구나? 은지가 잘 사는 게 그렇게 배알이 꼴렸어? 아무리 친구 엿먹이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너 은지 완전 가난한 집 딸내미라고 소문내려고 일부러 그 동네까지 찾아갔던 거라면서? 애들한테 그렇게 말 전하려고. 얘들아, 이거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반장이 이런 애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그런 소문을 내기 위해서 그 달동네까지 수많은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서 찾아갔다고요? 안 봐도 비디오죠. 애초에 그런 동네에 산다고 소문을 낼 생각조차 없었는데 아파서 자고 일어난 은지가 할머니한테 제가 왔다 갔다는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했겠죠. 학교에서 자기 거짓말이 모두 들통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요.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갔을 텐데 괜히 나서서 설레발을 친답시고 학교에 오자마자 애들한테 또 거짓말로 소문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은지가 사는 것을 질투한다나요? 평소에 애들한테 말도 잘 안 걸고 혼자만 고고한 척을 하고 있었던 이유가 그게 다 은지를 질투해서 그랬던 거랍니다. 뭐 자기 물건도 야금야금 없어졌는데 범인이 저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의심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식인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고 애들은 가십거리가 하나 나오니까 거기다가 신이 나서 살을 붙이고 말을 만들어내고 은지는 뒤에서 팔짱을 탁 끼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는 거죠. 그래,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소문은 니네끼리 다 부풀려서 만든 거다? 하고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제가 직접 그 집에 누워있는 은지 모습까지 보고 왔는데요. 저도 거기서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죠. 그럼 내가 동의서를 어떻게 받아왔겠냐. 난 그 집 가서 사진만 안 찍어왔을 뿐이지 거기 누워있는 것까지 다 보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씩씩거리면서 아니래요. 자기 친할머니가 절대 아니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할머니 집인데 잠깐 갈 데가 마땅치가 않고 자기가 함부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집에서 잠깐 있었던 거라나요?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그런 어린애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은지는 그런 애였어요.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무슨 재벌집 딸내미도 아니고 병원에 가면 신분을 들킬까봐 가정부 할머니 집에 가서 누워있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런데 그 애가 너무 확신에 가득 차서 얘기를 하고 또 옆에서 한두 명씩 동조를 하거든요. 맞아. 은진의 집이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신분이라도 밝혀지면 그쪽 기업에서 납치를 해갈지도 모르잖아 하고요. 그렇게 바보 같은 애들이 하나 둘씩 동조를 하기 시작하면 승기는 금세 이쪽으로 또 기우는 거예요. 그러면 기세 등등해진 은지는 자기 거짓말에 하나 둘씩 살을 붙여가면서 긴가민가 싶어하는 애들도 금세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런데 알잖아요. 저는 그 집에 가서 은지네 집이 어떤 집인지,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은지는 왜 엄마랑 할머니 그 달동네에서 살고 있는지, 걔가 아파서 누워있을 동안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됐던 시절의 역사를 다 들었잖아요. 마음만 먹었으면 그 자리에서 너 거짓말하지 말라고. 사실 너네 아빠 바람 펴가지고 집 나가서 너 엄마랑 할머니랑 셋이 사는 거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들었다고요.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할머니랑 했던 약속도 약속이지만 그렇게 치졸하게 싸워서 이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환장한 애라면 내가 굳이 싸워서 어떻게 하지 않아도 나중에 자기 스스로 그 말 때문에 결국 쌓아놓은 것을 와르르 무너뜨릴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그냥 별다른 얘기 하지 않고 내버려 뒀어요. 뭐 반에서 며칠 화제가 되긴 했었죠. 집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은진의 집이 훨씬 더 잘 사니까 질투가 나서 일부러 헛소문을 퍼뜨려서 밟아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실패하니까 조용히 지내는 거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잠깐 달라붙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 소문이 오래가지 않았던 게 제가 은지 집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였을까요? 수 틀리면 언제든지 그 얘기를 반 애들한테 풀어버릴 수도 있다고 은지는 그게 걱정이 됐었나 봐요. 은지 편에 있는 애들이 저를 좀 혼쭐 내주자고 저번에 그렇게 당한 거 억울하지 않냐고 좀 되갚아주자고 은지한테 가서 주도해서 저 좀 괴롭혀보자고 얘기를 하면 은근슬쩍 발을 빼더라고요. 참 그 모습을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정작 저한테는 말 한마디 붙이지도 못하고 눈치 보고 언제 그 얘기를 할까 벌벌 떠는 주제에 강해 보이는 척을 하는 게요. 졸업을 하고 저희가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졸업식 날 꽃다발 하나 없이 각자 자기 가족들이랑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학교를 빠져나가는 애들 사이에서 덩그러니 서 있는 은지를 보니까 참 제가 마음이 너무 약해서 탈이죠.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은지 앞으로 다가갔어요.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저는 제 손에 들려져 있던 꽃다발을 은지한테 내밀면서 어른스럽게 먼저 화해하자고 그랬어요. 사실 저 다 알고 있다고요. 사과해. 너 정말 유치했어. 나 너에 대해서 얘기할 생각도 없었는데 네가 지레 겁먹어서 그런 거잖아. 내가 그렇게 남 약점이나 말하고 다니는 치졸한 사람으로 보이니? 하여튼 이제는 너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으니까 너도 마음 편하게 지내. 그리고 그렇게 지어내지 않아도 앞으로 네가 잘 살면 되니까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고. 얼떨떨하게 꽃다발을 받아든 은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저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저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뭐 그 애를 따로 신경 쓰거나 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도 저의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을 했고 은지의 소식은 친구를 통해 건너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지방대에 진학해서 뭐 평범한 회사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요.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멀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 친구와 제가 연락이 끊겨도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로 아버지가 하시는 숙박 사업을 돕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영업직 일에는 전혀 소질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까 사람들 만나고 아버지가 계시는 호텔에 사업 소개를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영업일이 제 적성에 딱 맞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 금수저니 아버지 회사에서 적당히 일하는 신용만 내고 월급을 받아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회사에 계시는 그 어떤 분도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걸 모를 정도로 검소하고 성실하게 일만 하면서 살아왔어요. 제가 회사에 취업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요? 그 전까지는 회사 명의로 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영업 업무를 보는 일이 많았는데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야 할 일도 많고 여러모로 제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사준 게 모닝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첫 차고 취업을 하고 나서 부모님이 처음으로 사주시는 선물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비싼 차를 사는 게 어떻냐고 물어보셨지만 모닝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또 경차라 그런지 이것만큼 편한 차가 없거든요. 어딜 가도 주차 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크게 없고 여자 혼자서 여기저기 차를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기엔 이만한 차가 없다 싶어서 저는 지금 그렇게 첫 차를 선물 받은 지 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차 한 번을 안 바꾸고 그대로 타고 있어요. 제 돈으로 산 차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꽤 의미 있는 선물이다 싶고 또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성사시킨 미팅 건들이 꽤나 많거든요. 나름대로 행운의 상징이라고 해야 하나요? 굉장히 의미 있는 차이기도 해서 더 좋았던 것도 있고요. 그렇게 모닝을 타고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니던 덕에 아버지의 사업도 점점 더 활기를 띠게 됐어요. 옛날에 국내 여행이 활발하게 잘 되던 시기를 제외하고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숙박업이라는 게 얼마나 성공을 할까 싶었는데요. 또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헐값에 나온 건물들을 잘 매입하고 숙박업소를 잘 만들어 놓은 덕분에 가족의 사업도 같이 승승장구했고요. 그렇게 가족들도 여유를 찾고 나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제 미래에 대해서 슬슬 다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사업이 잘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부모님 일을 돕는다는 이유로 품속에 끼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제 슬슬 좋은 혼처를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연애를 할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왔었고 저도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 정말 노처녀 반열에 합류할 수도 있겠다 싶어 부모님이 소개시켜 주시는 선자리를 크게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쫓아다녀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쫓아다니던 선자리에서 제 운명의 상대를 찾을지 모른다는 바람을 가지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바람이 통했던 걸지는 몰라도 몇 번의 소개팅 실패를 거치고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아직까지 은퇴 없이 성실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시부모님, 그리고 그런 시부모님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아서인지 성실함으로 말하면 둘째 가기 서러운 그런 남자를 보고 결혼은 슬슬 미뤄도 좋지 않겠냐, 늦게 했으면 좋겠다 노래를 불렀던 저 역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결혼식 때 시부모님께서도 놀라긴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웃긴 게 잘 사는 게 흠도 아니면서 시부모님과 얘기하면서 은근히 집안 형편을 숨기길 바라시는 눈치이신 겁니다. 지금 전국에 체인점이 몇 개나 생기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쏙 빼놓고 그저 먹고 살 정도로 숙박업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질 않나. 상견례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집이 조금 사니까 이 정도는 맞춰서 해주셔야 한다. 그런 으름장을 놓을 법도 한데 오히려 제일 저렴하고 제일 검소하게 하자고 앞서서 하셨던 분들이니까요. 시집 오고 나서 얘기 들었는데 오히려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조금 형편이 어렵게 지냈었나 생각을 해서 더 챙겨줘야겠다 싶으셨대요. 절대 부잣집의 외동딸이라고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으셨던 거죠. 그런 저였는데 결혼식을 할 때 보니까 사방팔방에서 들어오는 화환부터 시작해서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하객들의 축의금 액수를 보니까 그동안 저희 부모님이 해오셨던 말씀이 괜히 사돈을 기죽이지 않기 위한 저희 부모님의 배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겁니다. 시부모님은 괜한 걱정을 했다면서 이런 줄도 모르고 집 가난한 줄 알고 하마터면 민망하게 챙겨줄 뻔했다면서 기분 좋게 웃고 넘어가셨어요. 저도 시부모님께서 나쁜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잘 아니까 오히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신 걸 감사해야 할 수 있었죠. 시부모님과는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귀여운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지 결혼한 이후에 정말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왜 어른들이 결혼도 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해야 한다고, 끼리끼리 만나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저도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돈 문제 때문에 괜한 속을 썩일 일도 없으셨고 평생 두 분이서 성실하게 일을 해오신 덕분에 노후 준비도 든든하게 되어 있으시겠다. 그래서 괜히 자식들한테 노후 대책을 빌미로 손을 벌리시는 일도 없으셨으니까요. 사람들이 어디 싸우고 싶어서 싸우겠냐고요. 그렇게 서로한테 아쉬운 소리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어머님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으시냐, 해준 것도 없으시면서 왜 바라기만 하시는 거냐, 이런 소리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싸우게 되는 거겠죠.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오히려 서로에게 신경 쓸 게 전혀 없다는 게 서로가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참 다행이다 싶었죠. 남들은 시댁 문제 때문에 속을 끓이고 사연을 제보한다고까지 하는데 나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구나 하고요. 사람이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게 현실이 됐나 싶기도 해요. 문제는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 그러니까 저희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에게는 2살 터울의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형제 사이가 늘 그렇듯이 가족 모임에서 형하고는 말 한마디 안 섞는 그런 사람이라서 저희도 살갑게 말을 건다거나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고 이런 일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고요. 시동생도 딱 그런 마음이었죠. 사고나 안 쳐주니까 감사하다 싶은 그런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인사를 온다고 하니까 오히려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목석 같은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인사를 다 온다고 하는구나. 전 솔직히 말해서 악담은 아니지만 무뚝뚝한 성격의 시동생이 평생 여자는 제대로 못 만나고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데려온 여자가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처음 인사를 하는 자리라고 해서 초대받은 식당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저희 테이블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시끄럽고 오픈되어 있지 않은데 유난히 저희 자리만 시끌시끌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도 서로 대화를 해서 시끄러운 느낌이 아니고요. 혼자서만 막 신이 나서 떠들고 있는 느낌이죠. 내가 이런 종류의 시끄러운 소리를 어디서 들어봤더라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테이블로 다가갔죠. 거기 앉아있는 여자를 보고 아차 싶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이 소리를 예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었구나.
남들한테 주목받기 위해서 본인 얘기만 신나게 떠들어대는 이 장면을 어디서 봤나 했더니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봤었던 그 장면이구나 하고요. 저희 시동생과 결혼한다고 허락을 받기 위해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가 바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허풍을 떨던 그 은지인 거예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죠. 아무리 사람 인연이 가깝다지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나 싶기도 했고요. 제가 그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은지도 저를 알아본 눈치더라고요. 뭐 먼저 반갑고 살갑게 아는 척을 하는 그림을 상상하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하고 좀 알아보는 척이라도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금방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쓱 피하는 게 제가 나를 알아본 거구나 싶더라고요. 뭐 결혼을 하기 위해 인사하는 자리가 의례 그렇듯이 형식적인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흘러갔어요. 시부모님께서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었고 무뚝뚝한 자기 아들이 결혼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 반대하실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은지한테 큰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상견례 날짜 잡아서 얼른 결혼식을 올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은지 표정이 딱 그래요. 뭐 마려운 사람 같다고 하잖아요. 분위기가 좋은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계속 불편한 얼굴로 뚱하니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리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저를 누군가 확 붙잡아서 끌고 가니까 은지였습니다. 너 맞지? 하여튼 괜히 시부모님한테 이상한 소리만 해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쓸데없이 옛날 얘기 꺼내고 결혼식에 초칠 거면 아예 말도 꺼내지 마. 이것도 혹시나 네가 오해할까봐 하는 얘긴데 엄마가 재혼하셔서 부모님 다 계신 거 맞고 우리 엄마가 재혼하셨다는 얘기도 나서서 하기만 해. 가만 안 둘 테니까. 내가 부모님 뭐 없다고 속여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항상 다 안다는 듯 뭐 너 혼자만 잘났다는 듯이 그렇게 사람 판단하는 눈으로 보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 넌 옛날에도 그러더니 나한테 무슨 자격지심이라도 있니? 누가 들으면 내가 너한테 질투해서 네 얘기 여기저기 하고 다니는 줄 알겠어. 난 우리 시동생이랑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 자리도 나왔던 거고 그 자리에 네가 앉아있든 다른 사람이 앉아있든 아마 똑같은 반응이었을 거야. 내가 나 잘났다는 듯이 너 판단한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고? 웃기지 마. 그렇게 자격지심 가지고 네가 괜히 지레짐작했던 건 아니고 네 말대로 이제 결혼하고 나면 내가 형님이야. 앞으로는 집에서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굴고 반말하고 하는 거 동서 보는 형님 입장에서는 나도 용납 못하니까 네가 이 집에서 대우받고 싶으면 너부터 처신 똑바로 해. 그렇잖아요. 네 말대로라면 내가 네 형님인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게 맞냐 하니까 그건 또 아니다 싶었나 봐요. 순식간에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은지는 결혼식을 올리고 제 동서가 됐습니다. 뭐 썩 달가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원래도 형님과 동서 사이라는 게 사소한 일 하나 가지고 금방 불붙을 수 있는 그런 사이고 어떻게 보면 이 집에서 혈연으로 끈끈하게 묶여있는 형제들이 선택한 여자일 뿐이지 생판 남이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떤 식으로든 엮여있는 이 집 식구들 사이에서 완전 남인 형님 동서지간이 제일 불편한 사이가 되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죠. 저희가 딱 그랬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있다면 시부모님께서 뭘 그렇게 막 강요하시는 성격이 아니에요. 가족 모임도 많지도 않고 뭐 누구 생신이다, 뭐 친척 중에 결혼이나 장례나 뭐 특별히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야 할 자리가 아니라면 바쁜 애들 뭐하러 오라가라 하냐면서 아예 부르지조차 않으시거든요. 이것도 은근히 자랑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런 깨어 계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남들 다 겪는 시집살이에서 숨통 좀 편안하게 놓고 살 수 있었고요. 명절에 너희 집에 먼저 가네, 우리 집에 먼저 가네 이런 되게 유치하고 치졸한 싸움이 될 수 있는 일들도 현명하게 이번에는 너희 집 먼저 가고 다음에는 우리 집 먼저 와라 딱 정해주신 덕분에 그거 가지고도 명절에 한번 싸워본 적이 없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만날 일도 없으니까 동서가 걱정한 것처럼 뭐 저희가 마주친다거나 마주쳐서 말을 옮긴다거나 할 일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톡톡 사연에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된 것은 그랬던 저희 사이에도 뭔가 일이 하나 생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1년에 몇 번 보지도 않는데 꼭 모이는 날에 이렇게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이게 참 저도 편견을 갖고 사람을 보는 건 아닌데요. 은지가 학교 다닐 때도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뻔히 알잖아요. 그 뒤에도 동창들 얘기 들어보면 집이 절대 잘 사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할 때 신랑 쪽에서 해온 것보다 신부 쪽에서 해온 게 더 많다고 그럴 정도로 아파트 할 때 돈도 훨씬 더 많이 내놓고 차도 되게 좋은 걸 타고 다녀요. 뭐 말로는 시동생 차도 바꿔주려고 했다는데 시동생도 그렇게 차 같은 걸로 과시하고 다니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런지 차 바꾸는 건 됐다고 고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재혼을 잘 하셔서 그런 건지, 본인이 뭐 큰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건지, 저희가 또 동창이잖아요. 동창들한테 그런 거 일일이 물어보고 다니는 것도 되게 없어 보이는 일이긴 한데, 정말 순수한 궁금증에 친구들한테 은지 얘기를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시어머니 칠순이 성큼 다가왔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환갑은 안 챙긴다고 해도 칠순은 챙기잖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시어머니 칠순을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 뭐 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좋을까, 용돈은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 평소에 잘 만나지도 않는 동서를 불러서 이것저것 상의를 하고 가족 행사를 어떻게 치르면 좋을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참 사람이 꼴보기 싫은 짓만 골라서 하는 건지 제가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바라봐서 그런 건지 몰라도 뭐 하나 똑바로 된 의견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 저렇게 딴지를 걸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 얘기를 하면 또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고 하니까 도저히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래도 큰 며느리라고 주도적으로 행사를 좀 진행해 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랬죠. 아무래도 어머님이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시간도 보내는 걸 좋아하시니까 여행은 조금 더 이후에 날 풀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당일에는 호텔에서 예약해 놓고 다 같이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상의하다간 결론도 안 나고 끝도 없이 얘기만 계속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호텔이랑 정하고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오겠다 청구를 할 테니까 그럼 동선에는 돈만 조금 보태는 걸로. 그러면 불만 없죠? 이렇게 정리할게요. 정말 같은 공간에서 더 얘기하기 싫을 정도로 사람을 들들 볶으니까 이렇게 다 떠맡아서 하면 제가 귀찮아질 걸 알면서도 그냥 그러자고 했어요. 남편도 당신 혼자 다 준비해도 괜찮겠냐고 하는데 차라리 이거 준비하면서 동서 비비 하나하나 맞출 생각하는 게 더 피곤하다고. 그냥 마음 편하게 저 혼자 준비하겠다고 그랬던 거죠.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저희 부모님께서 숙박업을 하고 계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호텔 연회장을 대관하고 그 숙박까지 예약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또 골프를 치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끝나고 이렇게 연계해서 골프까지 치고 돌아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자꾸 사돈 칠순인데 그 정도는 우리가 그냥 해줄 수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해서 두 번은 못 온다고 저도 뜯어 말려가지고 겨우 저희 돈으로 결제를 한 거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대관비며 뭐며 딱 봐도 이것저것 많이 깎아주신 게 티가 나는데 동서는 그 와중에도 이 비용이 맞냐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형님이 중간에 뭐 따로 받아가시는 건 없으시냐 되도 않는 의심을 해서 행사 시작 전부터 제 기분을 확 상하게 할 뻔했던 것을 시동생이 중간에서 겨우겨우 뜯어말려서 큰 싸움으로는 안 번지고 참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칠순잔치 당일 정말 완벽한 하루였어요. 어머님은 이렇게까지 준비를 잘 해놓을 줄은 몰랐다면서 눈물까지 그렁그렁 해가지고 저랑 동서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하셨고요. 솔직히 그 당시에도 일은 제가 혼자 다 했는데 인사는 왜 동서랑 나누어서 들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긴 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걸로 유치하게 싸울 순 없잖아요. 현수막이며 뭐며 제가 차에 싣고 온 짐이 많아가지고 가족들이 입구에서 다 같이 기다리고 있고
제가 차를 주차장에서 잠깐 빼서 그 입구 쪽에 대놓고 트렁크에서 짐을 빼고 있는데 제 차를 본 동서가 갑자기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벙쪄서 동서를 쳐다보니까 동서가 그래요. 그동안 저런 똥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를 그렇게 무시한 거냐고요. 제가 무슨 동서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언제 동서를 무시했냐. 어머님 생신인데 괜히 큰 소리 나게 만들지 말고 얼른 짐이나 옮기게 도와라 하니까 이제 아예 대놓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형님, 짐 옮기는 건 둘째 치고요. 아무리 그래도 호텔에 오는데 저런 차 끌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차 보고 호텔 직원들이 여기서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러 온 사람, 짐 싣고 온 사람인 줄 알고 쫓아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아무리 그래도 행사라는 게 격이 있고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건데. 하긴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런 차를 타고 왔겠지 싶지만은요. 어머님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들어가세요. 이쪽은 제가 정리해 놓고 얼른 들어갈게요. 형님, 그러지 말고 차를 좀 옮기세요. 이거 차가 너무 후져서 발레 파킹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머님 체면 생각해서라도 좀 차를 구석에다가 주차해 놓는 건 어때요? 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참 제가 살면서 차 가지고 그런 조롱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런 모욕을 들어서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진 게 아니라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요. 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보고 동서는 옳았구나, 건수 하나 제대로 물었구나 싶은 표정이었죠. 저를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을 테니까요. 행사에 찾아온 시댁 식구들도 며느리들끼리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면서 웅성거리면서 주목하길래 어차피 저쪽에서 먼저 싸움 걸어온 거 피하는 것만도 능사가 아니다 싶어서 저도 그때부터 따박따박 똑같이 얘기를 해주면서 동서를 밟아줬습니다. 쥐뿔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빚내가지고 차 끌고 다니는 동서보다는 분수에 맞게 경차 타고 다니는 게 뭐가 어떤가 싶은데 동서, 시부모님은 우리가 아직 동창인 거 모르시잖아. 내가 동창들한테 물어보니까 동서 집안 사정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면서? 그 차도 빚내서 겨우 끌고 다니는 거라고 하던데. 그 차 살 때 동서가 낸 돈 생각해보면 동서 차보다 내 차가 훨씬 더 비싼 거 아닌가? 그러면 구석에 박아놔야 하는 차는 내 차가 아니라 동서 차 아니야? 그리고 이 호텔, 우리 아버지 호텔이야. 내가 경차를 타고 다니든 벤츠를 끌고 다니든 내가 이 집 호텔 딸이고 이 호텔 주차장이 다 내 건데 뭐가 문제야? 그렇게 허세만 찌들어 있는 동서보다는 뭐가 됐든 훨씬 나은 거 아닐까? 뭐? 이 호텔이 너희 아버지 거라고?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은 네가 여태 했던 게 거짓말이겠지. 하도 절대 말하지 말아라 협박을 하길래 괜히 저런 애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 싶어서 입도 뻥끗 못하고 있었는데 너 시집 올 때 우리 집에다가 해온 것들 그거 다 네 돈 맞긴 하니? 어디 빚내가지고 해왔던 건 아니고 그것부터 깔끔하게 까고 시작해보자. 네가 그렇게 부자가 맞긴 맞니? 제가 정말 네 돈이 다 맞냐 빚이 없냐 몰아세우니까 이 얘기를 처음 들은 시동생도 당황해서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정말 당신 돈이 아니라 그게 다 빚이냐 몰아세우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궁지에 몰린 동서는 어버버 말도 제대로 못하다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도망치듯이 차를 몰고 행사장을 빠져나갔어요. 시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살짝 쑥대밭이 되긴 했지만 어머님 칠순 잔치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제가 그날 던진 부메랑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건에 또 휘말려 있는 중이에요. 정말로 시동생이 뒷조사를 해보니까 은지, 그러니까 동서가 결혼을 하면서 시댁을 속였던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게 줄줄이 소세지처럼 다 들키게 된 것이었죠. 제가 고자질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까지 않았으면 평생을 속고 살았을 시댁 식구들을 생각하면 총대 메고 잘했다 싶기도 해요. 결국 어떤 식으로 법의 응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얘기도 꼭 후기로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녀입니다.
이제 겨우 결혼한 지 3년도 안 된 새댁이지만 정말이지 결혼 생활이라면 질리고 질려버렸어요. 할 얘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남들은 제가 결혼 생활에 회의감으로 너무 힘들다고 하면 원래 결혼 생활이 그런 거다. 다들 참고 사는 거지 누가 남편이나 시댁이 좋아서 사냐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상한 건가 싶었어요. 저는 아직 자식도 없는데 남편도 시댁도 너무 참기 힘들어서요. 하지만 이미 결혼한 거 할 수 있나 싶어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계가 오긴 오더군요. 최근에 제 한계를 경험한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드라마 속에 나오는 것처럼 첫눈에 반해서 화르르 불이 붙어서 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처럼 꽁냥꽁냥 1년 넘게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결심하고 보니까 고민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좀 눈치도 없고 우유부단한 편이더라고요. 친구를 좋아해도 도가 지나치게 너무 좋아하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고민할 일이냐고요? 저도 처음엔 성격이 좋으니까 주변에 친구도 많은 거지라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참기 힘들 정도로 단점이라고 느껴졌던 사건이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둘이 집도 다 알아보고 세간살이도 사러 다니며 신혼놀이에 푹 빠져 있었죠. 그러던 중 남편의 친구들을 만나 인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원래 약속은 간단하게 저녁만 먹고 헤어지기로 했죠. 다음날 바로 웨딩 촬영이 예약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식사 자리는 어느새 술자리로 바뀌고 1차,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술자리가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전 아무래도 내일이 걱정돼서 남편의 허리를 쿡 찔렀어요. 자기야, 우리 내일 촬영하려면 일찍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하고 들어가자. 에이, 아직 12시밖에 안 되는데 뭘. 걱정하지 마. 우리 여기까지만 먹고 가자. 내가 자기 집까지 데려다주고 갈게. 저는 친구들 앞에서 괜히 남편을 닥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애써 참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만 있다가 가자는 남편의 말을 믿었죠.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술에 취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 신혼집 얘기가 나왔는데 친구들이 저희 신혼집이 궁금하다고 했어요. 뭐 궁금할 수 있죠. 그런데 남편 반응이 더 어이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럼 아예 신혼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말에 너무 놀라가지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서 남편 허리를 한 번 더 꾹 눌렀습니다. 적당히 좀 해. 신혼집 가서 한 잔 더 한다는 게 말이나 돼? 애들이 궁금하다잖아. 안 되겠다. 야, 우리 자기는 내일 예쁘게 화장해야 하니까 먼저 집에 가. 나는 애들이랑 한 잔만 딱 더 할게. 남편은 이미 혀가 꼬일 대로 꼬여서 말이 전혀 통하질 않았어요. 저는 안중에 없고 친구들만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아주 큰 소리를 치더니 결국 다음날 메이크업 시간에 늦었어요. 제가 새벽부터 계속 전화를 해도 안 받더니만 결국 사고를 쳤죠. 메이크업 시간이 늦어지자 촬영까지 늦을 뻔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남편은 정말 친구들하고 저희 신혼집에 갔더라고요. 거기서 새벽 내내 술을 먹고 다 뻗어서 저희 신혼집에서 잔 거였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촬영하는 동안 기분 좋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제 웨딩 사진에는 자연스럽게 웃는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친구만 좋아해도 문제고 술만 많이 먹어도 문제인데 저희 남편은 그 두 가지를 다 좋아하니 정말 결혼해도 될까 싶었죠. 그런데 제 남편에게는 그 단점들을 덮을 만큼 아주 큰 장점이 있었어요. 저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제가 하늘에 별이라도 따달라고 하면 정말 별이라도 따줄 것처럼 헌신적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제가 보고 싶다고 하면 지방에 출장 중에도 밤새 운전하고 와서 집 앞까지 오는 사랑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심하게 아파서 꼼짝 못했던 적이 있는데 밤새 제 옆에서 잠도 안 자고 이마에 수건 갈아주며 지극하게 간호해 준 적도 있었고요. 그런 남편에게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남편에게 술을 너무 좋아하고 친구가 많아서 아무래도 결혼하기 고민된다고 하자
남편은 제가 결혼만 해주면 술도 끊고 친구도 만나지 않겠다고 했죠. 당연히 100% 진심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았지만 그래도 곧바로 시원스레 약속해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그마저도 180도 달라지긴 했지만요. 어느 정도 바뀌었냐고요? 물론 결혼하고 1, 2년은 그래도 하는 신용은 했어요. 술도 좀 줄이려고 하고 친구들도 거의 만나지 않고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남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고부관계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보통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와 시어머니는 좀 도가 지나쳤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시댁 사고방식이 완전 조선시대예요. 고루하다 거의 사극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길래 그러냐고요?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제가 너무 놀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가 끝나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대야에 물을 한 바가지 받아오더라고요. 저는 뭘 하시려고 저러나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글쎄 대야에 받아서 떠온 물이 다름 아닌 시아버지 발을 닦는 물이었어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냐고요? 전혀요. 시아버지는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시아버지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물 온도가 맞냐고까지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고도 이해가 되질 않아서 집에 오는 내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저런 것까지 시키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뭐가 이상하냐는 건지 모르겠답니다. 아버지가 시켜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옛날부터 어머니가 좋아서 하시는 일이야.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신 아버지 발을 만지는 게 어머니는 너무 좋다던데? 저는 남편의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 순간에야 제가 아주 어마어마한 집에 시집을 왔구나 싶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관이 어딘지 다들 아세요? 저도 물론 저희 친정 아버지의 본관은 압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어느 날 아버지의 본관을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김해 김씨 안경공파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김해 김씨는 원래 절반 이상은 다 쌍놈 집안이야. 나중에 다들 돈으로 호적을 사서 그렇게 많은 거잖아. 요즘 그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래도 저희 할아버지는 아직 종친회도 나가시고 족보도 보여주시고 하시던데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거겠지만 저는 은근 기분이 나빴습니다.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조상 얘기를 꺼내시면서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도대체 왜 하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은근히 저희 친정과 비교 아닌 비교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함께 뉴스를 보는데 마침 서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때 남편이 최근에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가 올랐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시아버지가 버럭 하시더라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높아봐야 우리 집 땅값만큼 되겠어? 세아가, 네가 서울에서만 우물 안의 개구리라 뭘 모르겠지만 우리 집이 이런 시골 촌구석에 있어도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이야. 내가 이 동네에서 땅은 제일 많거든. 저는 괜히 무안했습니다. 제가 친정 아파트가 올랐다고 자랑한 것도 아닌데 마치 실수한 기분이 들 정도로요. 그런데 더 불편했던 건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보수적인 집안의 어머니셨거든요. 아버지에게 온순하시고 자식들에게 다정한 어머니요. 그럼 이 동네에서 웬만한 인삼밭은 다 우리 건데 그리고 나는 저 돈 주고 왜들 그렇게 서울에 살려고 아등바등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서울이 어디 사람 살 때야? 먼지 많고 사람 많고 아우 나는 도무지 왜 그렇게 정신없는데 비싼 돈 주고 사나 모르겠어. 당시 저와 남편은 남편 직장 때문에 경기도 쪽에 살고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서울, 그것도 강남 토박이세요. 저도 당연히 학창시절을 다 강남에서 보냈고요. 그래서 제가 신혼집을 경기도로 구한다고 했을 때 친정 부모님은 썩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 금액이 부족하면 도와줄 수 있다고도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극구 사양을 하셨습니다. 집은 무조건 남자 쪽에서 형편되는 대로 하는 거라고요. 그때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자꾸만 집이며 지역이며 얘기 나올 때마다 사사건건 비교를 하셨죠. 저희 친정이 사는 동네나 집을 거론하면서 꼭 깎아내리시면서요.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다가도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났습니다. 굳이 저런 소리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하시는 얘기 정도는 저도 을의 어른들이 하시는 고루한 얘기 정도로 듣고 흘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좀 달랐습니다. 저를 대하시는 방식이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당신이나 평생 가정에 헌신하고 사셨지 저는 다르잖아요. 저는 절대 남편이나 도련님을 제 윗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시어머니는 은근슬쩍 제가 밑에 사람인 것처럼 구셨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시댁에는 딸이 없었죠. 아들만 둘이었고요. 남편이 장남이었고 남편의 동생은 터울이 좀 많아서 아직 20대 초반이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늦게 낳은 늦둥이였어요. 물론 당신들 자식이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당연히 이해합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이니까요. 우리 잠깐 밭에 갔다 올게. 둘째 거의 다 집에 왔다니까 세아가 네가 먼저 둘째 방 좀 정리해놓고 오면 밥 좀 챙겨줘. 그리고 애 가방에서 옷도 좀 꺼내서 깨끗이 빨아놓고. 저는 순간 제가 이 집에서 일하는 직원인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너무 당연하게 제게 일을 시키셔서요. 당시에 도련님이 군 복무 중이었는데 휴가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더러 밥도 챙겨주고 방 청소에 빨래까지 해주라는 겁니다. 저는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었죠. 도련님 오면 제가 배달 음식 아무거나 시켜줄 테니까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그리고 방 청소랑 빨래도 도련님더러 하라고 제가 시킬게요. 세아가, 너 내 말 못 알아들었어? 엄연히 이 집 며느리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해? 거기다가 뭐 배달 음식? 군대에서 고생하다 온 애를 지금 배달 음식이나 먹이겠다는 거야? 어머, 저는 몰랐네요. 며느리가 시댁에서 빨래하고 청소하는 사람인 줄은요. 그리고 배달 음식이 어때서요? 매일 군대에서 맛없는 밥만 먹어서 오히려 좋아할걸요? 엄마, 제가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세상에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어쩜 저런 게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는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았는지 웬일로 남편이 나서서 서둘러 정리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셨죠. 저는 제 할 말 다 한다고 했는데도 속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러실까 싶어서요. 물론 딸 없이 아들만 키워보셨으니 며느리 마음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도가 지나치셨어요. 항상 당신 자식만 귀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무슨 당신 아들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어쩔 때는 제가 남편의 비서인가 싶을 때도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볼 때마다 남편의 컨디션이나 상태를 가지고 뭐든지 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마치 남편이 무슨 제 자식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애가 왜 이렇게 야였니? 아유, 어떻게 혼자 살 때보다 애가 더 말라? 세아가, 너 제대로 밥은 해서 먹이는 거니?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너희 친정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반찬이라도 좀 받아다가 먹여야지. 애 꼴이 저게 뭐냐? 요즘 배 나온다고 다이어트해서 그런 거예요. 먹는 건 엄청 잘 먹어요. 자기야, 어머님 자기 살 빠진 것 같대. 자기 다이어트 성공이다. 저도 처음부터 말대꾸 한 건 아니에요. 저도 한두 번 들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이게 자꾸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 저를 가만히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항상 기분이 나빴던 건 제 부모님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툭 하면 너희 친정엄마한테 해달라고 하지, 혹은 너희 친정어머니는 뭘 가르치신 거니? 라는 식의 말투는 정말 기분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세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가만히 참고만 계시는 분은 아니었고요. 어머, 얘 목소리 큰 거 봐. 가만 보면 새아가 너 참말 대답을 많이 하더라. 아니, 어른 앞에서도 이러는 걸 보면 우리 아들한테 하는 건 안 봐도 알겠네. 여자는 남자가 하는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야. 어머니, 복종이라니요. 제가 남편 시녀예요. 복종을 왜 해요? 어머니는 아버님한테 복종하시라고 결혼하신 거예요? 뭐야? 이게 정말 좋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네가 안 되겠구나. 기껏 멀리 산다고 1년에 몇 번 내려오지도 않으면서 그거 잠깐 어른이 하는 말 듣기 싫어서 말대꾸를 해? 아유,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귀한 내 아들 새끼를 장가 보낸 게 아닌데. 그날 시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습니다. 정말 드라마 속에 나오는 것처럼 흰천 같은 걸 머리에 쓰시고 말이죠. 시아버지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당장 서울로 올라가 버리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날 집에 올라오면서 당연히 남편과 한바탕 싸웠죠. 남편은 제게 잠깐 갔다 오는 건데 이왕이면 부모님 마음 좀 편하게 해드리고 올라오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인데 그 정도 노력도 못하냐고요. 저는 남편의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어째서 저만 뭐든지 참고 넘어가줘야 하는 건가 싶어서요. 저는 기분도 안 좋은데 남편과 다투고 싶지 않아서 대충 알겠다고 노력해보겠다고 하고 말았어요. 사실 1년에 만나봐야 몇 번 안 보는 건 맞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신혼집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 남편의 고모님이 사세요. 시아버지의 누님이자 시어머니에게 손이 시누였죠. 얼마 전에 고모부님이 돌아가셔서 고모님께서는 혼자 살고 계세요. 자식도 딸 하나인데 외국인과 결혼해서 외국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 고모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자주 올라오셨거든요. 고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신다고요. 병원에서 고모님 당뇨가 너무 심해져서 합병증이 올 수도 있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했나 봐요. 매일 인슐린 주사도 맞아야 하고 식단 관리와 운동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요. 병원에도 자주 와야 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가까이 사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 시아버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시어머니에게 시키셨어요. 농사일 때문에 시아버지는 시골에 내려가 봐야 하니 시어머니가 고모댁에 같이 머물면서 옆에서 살뜰히 챙기라고요. 저는 제 일이 아닌데도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편을 들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불평 한마디 없이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다네요. 그것도 아주 흔쾌히 말이죠. 우리 엄마지만 내가 봐도 정말 대단해. 친언니도 아니고 손이 시누이라니 불편할 텐데도 불평 한마디도 없이 바로 올라오시겠다고 하시더라니까.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아주 찬양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서 제게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런 헌신적인 분이라 저에게 기대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 좀 큰 거랍니다. 그러니까 저더러 이해를 좀 하라네요. 고모님 댁이 처가댁에서도 멀지 않으니까 자기가 처가댁 갈 때 자주 들려서 좀 챙겨드려. 엄마도 시골에만 계시던 분이라 갑자기 올라와서 답답하고 불편하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야. 저번 일도 있었는데 이 김에 자기도 어머니한테 점수 좀 따면 좋잖아. 저는 남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들로서 시어머니가 고모님을 챙기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맞는 일인데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죠. 거기다가 제게까지 말도 안 되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내가 왜 챙겨? 당연히 당신 집 일이니까 당신이 챙겨야지. 효도하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 나한테 대리 효도 시키지 말고. 당신 어쩜 그렇게 정이 없어? 연세 드셔서 당뇨로 고생하신다는데 젊은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드릴 수도 있지. 맞아. 난 정도 없고 어머님처럼 헌신적인 사람도 아니니까 나한테 그런 거 절대 기대하지 마. 남편 말이 아예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고모님 댁이 저희 친정에서 가깝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올라와 계신다고 하니까 저도 당연히 신경 쓰이기야 하죠. 하지만 제가 챙기고 잘하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애초에 하기 싫은 일은 단칼에 잘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충 알겠다고 해놓고 신경 안 쓰면 마치 제가 잘못하는 것처럼 굴게 뻔하니까요. 제가 남편에게 이 정도로 선을 그으면 뭐 하겠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배려할 생각이라고는 조금도 없으신데요. 제가 우려하던 일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모님 댁에 올라오자마자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고모가 그러는데 서울은 택배도 하루 만에 다 보내준다며? 고모가 너무 입맛이 없어서 그러니까 네가 과일이랑 채소 좀 신선하고 좋은 거로 좀 보내봐라. 네, 그럼 당뇨 환자한테 좋은 거로 제가 보낼게요. 제가 살뜰하고 깍듯한 며느리는 아니어도 그렇다고 개념까지 아예 없진 않아요. 저도 연세 드신 분들이 어려워하실 만한 일들은 잘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도를 지나치지 않을 때죠. 저희 시어머니는 애초에 선이라는 게 없는 분이셨어요. 뭐든지 본인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정신없고 싫다고 하실 땐 언제고 툭 하면 저를 불러내서 여기저기 다니셨죠. 쇼핑에 맛집 투어까지 주말마다 바빴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툭 하면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물론 시어머니도 고모님하고만 있기 불편하겠죠. 하지만 너무 자주 오셨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말이죠. 제가 회사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집에 오시는지도 몰랐는데 이미 집 안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저 너무 놀라서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셨냐고요. 어머니는 그런 제 말이 기분 나쁘셨는지 또 버럭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너한테 허락이라도 받고 와야 되니? 당연히 우리 아들이 번호키 알려줬으니까 들어왔지. 아유, 근데 너는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아침에 나가기 전에 싹 청소는 해놓고 나가야지. 저거 빨래 좀 봐.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집에 와서는 집안 살림을 다 뒤지고 계셨어요. 근무 시간인 저에게 전화해서는 빨래가 빨래통에 넘치겠다부터 해서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며 살림을 하는 거냐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오빠가 청소 빨래 담당이에요. 이따 퇴근하고 오면 오빠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청소 빨래 담당. 세아가. 네가 있는데 왜 내 아들이 청소 빨래를 하니? 너 정신 나갔니? 시어머니는 아들 얘기만 나오면 언제나 이성을 잃었어요. 당신 아들이 무슨 왕자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제가 떠받들어 모셔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저에 대해서 생각 좀 더 해보시고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집은 엄연히 제 집이기도 해요. 오실 때 당연히 연락을 주셔야죠. 그리고 제 물건이고 제 살림인데 왜 어머님 마음대로 만지고 뒤지세요? 너란 애는 아예 말귀가 통하질 않는구나. 너 퇴근하는 대로 집으로 바로 튀어와. 내가 정신교육 제대로 해줄 테니까. 저 오늘 야근이라 늦어요. 오늘은 어머님 아들이랑 맛있는 거 드세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뒷일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분명 남편을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를 칠 게 뻔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도 바보처럼 참고 가만히 듣고만 있는 성격 아닌걸요. 그런데 그날 밤 야근하고 들어갔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일이 커져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분이었어요. 글쎄 저희 집 안방을 차지하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당신 진짜 대단하다. 시어머니가 집에 한 번 왔다고 그렇게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멋대로 다 얘기했어? 내가 처음부터 그랬겠어? 어머님이 자기 청소 좀 하고 빨래 좀 한다고 난리를 치잖아. 내가 있는데 당신이 왜 집안일을 하냐고. 그게 말이 돼? 내가 당신 시녀야? 나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너무 듣기 싫어. 그때였습니다. 자는 척을 하고 계신 건지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깨신 건지
불쑥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라고요. 네가 어른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구나. 내가 아주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기대해. 이 집 보증금 누구 돈인지 알지? 너희 시아버지 돈이야. 엄연히 우리 아들 집이라고. 네 버릇 고칠 때까지 나 여기 있을 테니까 어디 한번 시어머니 대접 잘해봐라.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요? 신혼집 전세 보증금 좀 내주셨다고 신혼집을 당신 집인 것처럼 구셨어요. 분명 친정에서 집을 사주신다고 했을 때 거절하신 것도 이렇게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며느리는 하인 부리듯 쥐락펴락해야 속이 시원한 분이시니까요. 그러면 뭐래요?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출근하고 밤 늦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 실컷 놀거나 친정에 갔습니다. 처음엔 저도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릴 생각이 없었죠. 걱정하실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저도 속이 답답하고 속상해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화를 내셨죠. 요즘 세상에 어디 그런 몰상식한 시어머니가 다 있냐고 하시면서 제 남편을 가만히 안 두겠다고 당장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제가 또 괜한 소리를 했다 싶었죠. 사실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가 좋지 않아 고생 중인 건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제가 매일 야근을 핑계로 늦게 들어가고 주말에도 나와 있으니 남편이 시어머니와 고모님까지 챙기는 것 같더군요. 남편이야 안쓰럽지만 어쩌겠어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지는 건 죽기보다 싫은걸요. 저는 시어머니가 하루라도 빨리 고모님 댁으로 돌아가시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이대로 물러날 생각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갑자기 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전화인데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역시나 본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서울 올라온 김에 건강검진 하려고 내일 예약했다. 그 위랑 대장 내시경까지 싹 다 해야 해서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하니까 세아가 네가 내일 8시 반까지 준비해. 네? 제가요? 저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어떻게 병원을 가요? 회사에 얘기하고 하루 쉬면 되지. 넌 무슨 말이 그렇게 많니? 아니,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제가 필요하시면 당연히 미리 얘기하셨어야죠. 하루 전날 말씀하시는 게 어딨어요? 우선 끊어보세요. 오빠한테 연락해 볼게요. 저는 짜증이 나다 못해 화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백날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요. 어차피 제 말은 이해도 못하실 텐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눈치 없는 척 구신 거였어요. 우리 아들 회사에서 곤란하게 갑자기 쉬라고 하면 되니? 괜히 우리 아들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와. 당신 아들이 회사에서 곤란해지는 건 싫고 제가 회사에서 곤란해지는 건 상관없으신 거였죠. 저도 더는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 시어머니라는 사실조차 싫어지니 남편까지 싹 다 너무 싫더군요. 오빠는 회사에서 곤란하면 안 되고 저는 곤란해도 돼요? 그런 이기적인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저는 내일은 절대 안 되니까 어머님이 그 잘난 아들 데리고 가든 아픈 고모님을 데리고 가시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처음으로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항상 시어머니가 본인 하실 얘기만 하시고 전화를 뚝 끊을 때마다 너무 기분 나빴거든요. 물론 시어머니 건강검진 하는데 제가 보호자로 갈 수야 있죠. 그런데 상황이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저한테 미리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멋대로 병원에 예약해두고는 바로 전날 저한테 회사에 휴가를 내라니요. 저는 도무지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을 하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늘은 괜한 핑계 대지 말고 끝나는 대로 집으로 오라고요. 기분이 상한 건 전데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목소리를 까는 남편이 더 싫었어요. 저는 오늘 끝장을 봐도 봐야겠다 싶어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나가든 제가 아예 나가든 결정을 해야겠다 싶었죠. 집에 들어가자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은 한숨부터 크게 쉬더라고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너무 서운해서 하루 종일 누워서 우시며 아무것도 안 드셨다네요. 그리고 내일 건강검진도 아예 취소하셨대요. 제가 생각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방법을 바꾸셨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며 저에게 소리를 쳐도 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예 불쌍한 척 구셨어요. 사실 내가 지금까지 티는 안 냈지만 주변 아줌마들이 딸내미랑 병원 다니고 하면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 아들들이라고 무뚝뚝하고 매일 바쁘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나 좀 데리고 병원 가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나도 며느리 생겨서 남들처럼 같이 병원도 다니고 쇼핑도 다닐 수 있겠다 싶어 고민하다가 어렵게 전화한 건데 아유 내가 눈치가 없었지. 며느리는 당연히 시어머니가 귀찮을 텐데.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이, 수진이가 엄마를 왜 귀찮아해. 절대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닐 거야. 그치, 수진아? 며느리든 아들이든 갈 수 있는 사람이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짜고짜 하루 전에 휴가 내라고 하시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저는 자꾸만 저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시어머니가 싫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를 존중해 드릴 정도로 저는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굳이 마음에도 없으면서 좋은 척 연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지금까지 잘 참던 남편도 슬슬 지치는지 이제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제가 유난하고 참을성이 없는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아, 어머니가 매일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당신한테 처음으로 하신 부탁인데 그냥 좀 좋게 넘어가 줄 수는 없었어? 자기가 안 당해봐서 그래. 자기도 나 같은 상황이면 못했을 거야. 됐다. 이래서 어른들 말 하나 틀린 거 없다니까. 아, 외동은 자기밖에 모른다고 결혼하면 피곤하다고 했는데 딱 맞네.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나는 뭐 할 말 없는 줄 알아? 당신 장남이라고 했을 때 내가 맏며느리감 아니라고 했더니 당신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자기 부모님한테는 각자 잘하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 시어머니가 올라오신 이후 남편과 제 사이도 급격히 나빠졌어요. 눈치 빠른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남편과의 사이를 가지고 슬슬 신경을 건드렸어요. 당신 때문에 부부 사이가 틀어졌다고 생각은 안 하고 마치 제가 못해서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처럼 몰아가셨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침을 드시면서 저를 보자마자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여자가 남자가 일어나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싹 씻고 예쁘게 단장을 하고 있어야지 어디서 그런 산적 같은 몰골로 나오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너무 무안해서 얼굴이 터질 것처럼 빨개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가 어제 늦게까지 야근하고 와서 그런 거니까 어머니가 이해하시라고 둘러댔는데도 시어머니의 훈수는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말이지 그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도 지금까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씻고 분 바르고 입술이라도 찍어 바르고 있어. 그래야 남자가 마음이 안 떠나는 거야. 세아가 너는 젊은 애가 너무 관리를 안 하는 거 아니니? 내 아들 위신 생각해서라도 신경 좀 써.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긴 했어요. 서울 강남에서 컸다는 애라기에 세련됐을 줄 알았는데 너무 수수하다고요. 그러고는 제가 든 가방을 보고 그게 뭐냐 젊은 애가 돈 쓸 줄 모르는구나부터 시작해서 여자는 항상 쉬지 않고 가꿔야 한다는 말도 하셨죠. 시어머니가 어떤 의도로 하시는 얘기인 줄 알지만 저는 듣기 싫었습니다. 일일이 저에 대해 다 간섭하시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더 싫었던 건 항상 말씀하시는 거랑 다르게 행동하시는 겁니다. 제가 안목이 없고 돈 쓸 줄 모른다고 하시지만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 제 옷이며 신발, 가방, 화장품까지 다 멋대로 쓰셨어요. 어느 날은 고모님과 병원에 간다고 새로 생 가방을 들고 나가셨고 하루는 제 화장대 서랍에 화장품을 다 꺼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외출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까지 일일이 말씀드리면 정말 끝도 없이 싸우겠구나 싶어 참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가방이나 옷, 화장품을 따로 사드렸어요.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시골에서 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도 한 달 정도 매일 지지고 볶고 함께 지냈다고 미운 정이라도 생기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제가 시어머니를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역시나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구제불능이에요. 도무지 답이 없었어요. 그날은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함께 식사하기로 했는데 시어머님만 집에 두고 가기가 죄송해서 함께 갔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그러라고 하셨고요.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눈치 없이 그 자리에서 푼수를 떠신 겁니다. 사실 시작부터 휘청했어요. 제가 최근에 사드린 명품 가방을 신나서 메고 가셨는데 그걸 막 자랑하시면서 이래서 딸은 필요 없는 거다, 시집가면 남의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친정 부모님 앞에서 민망해서 저도 신랑도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신랑이 며느리가 선물해줘서 너무 좋아서 하시는 농담이라고 그나마 둘러대서 친정 부모님도 애써 웃으시며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식사가 나오니 본격적으로 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질문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 부모님 두 분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왜 딸을 하나만 낳으셨냐고 하셨거든요. 친정 아버지는 정신없이 일하며 살다 보니 하나 키우기만도 벅차고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어머니가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또 하셨어요. 하긴 우리 며느리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무뚝뚝하고 남자 마음 하나 휘어잡을 줄 모르나 했더니만 안싸돈을 닮아서 그런가 봐요. 뵐 때마다 보면 항상 말수도 적고 잘 웃지도 않으시는 게 영 애교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남자가 어디 잘하고 싶겠어요? 순간 식사 테이블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 그래도 친정 부모님께서는 사돈이라고 탐탁지 않아 하시는데 거기에 기름을 제대로 부으신 거죠. 안싸돈은 그렇게 바깥사돈한테 애교 있게 잘하셔서 지금도 발 닦을 물이나 갖다 바치고 그 연세에 시누이 수발이나 들러오신 거예요? 시어머니 말씀이 다 틀리진 않았어요. 제가 친정엄마를 많이 닮긴 닮았습니다. 싫은 소리를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이셨죠. 친정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빨개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셨습니다. 남편은 그 뒤를 졸졸 쫓아갔고요. 저도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괜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아버지 생신을 망쳐버렸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저에게 더 못되게 구셨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게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셨어요. 아예 시집살이를 시키겠다고 작정한 분 같았습니다. 그리고 툭 하면 이것도 친정에 일러바치게라고 비아냥거리셨고요. 말로 저에게 뭐라고 하는 건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멋대로 구시는 건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제가 없는 사이 저희 옷방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뭐 하고 계시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글쎄 제 속옷장에 있는 속옷들을 다 꺼내서 쓰레기 봉지에 쌓아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제 속옷장을 마음대로 열어본 것도 화가 나는데 멀쩡한 속옷을 멋대로 버리다니요. 저는 어머니 손에 들린 속옷을 빼앗으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시 제 손에 들린 속옷을 뺏으시더군요. 너희 시아버지가 아주 난리가 났어. 너희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손주 소식이 없냐고. 내가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네가 아주 네 몸을 챙기질 않는구만. 먹는 것도 먹는 건데 이렇게 몸에 꽉 끼는 속옷이나 매일 입고 있으니까 애가 안 생기지. 내가 면 100% 속옷으로 싹 사놨으니까 오늘부터는 잔말 말고 그거로 입어. 도대체 왜 이러세요? 원래 이렇게 몰상식한 분이셨어요?
아이 문제는 저랑 오빠랑 알아서 다 상의한 부분이니까 어머니 멋대로 제 물건 만지지 마세요. 웃기고들 있네. 애 낳는 건 무슨 계획을 해? 그냥 가지면 되는 거지. 너 이번에 고모 보고도 느끼는 거 없어? 아들 하나 없으니까 저렇게 늙어서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남의 신세 지고 있잖아. 아들이든 딸이든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다시는 이런 행동 하지 마세요. 아이씨고, 아들이든 딸이든 왜 상관이 없어? 딸은 백날 낳아봐야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아들 하나는 낳아야 돼. 내가 용한 데서 약도 지어왔으니까 거르지 말고 먹어. 그거 비싼 거야.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바짝바짝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 정도로 괴롭힐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이제 아예 모르는 척 하고 있었습니다. 잘난 당신이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당신 나 없어도 우리 엄마랑 잘 싸우잖아. 알아서 해. 저는 이제 정말 어디도 기댈 곳이 없었어요. 집에 들어오는 게 마치 감옥에 들어오는 것처럼 숨이 막히고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시어머니가 다시 고모님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고모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고모님 댁으로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 집에 왔다 갔다 오가며 지내셨죠. 아예 시골집에는 가실 생각이 없으신 분 같았어요. 하긴 저도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시골에 내려가 봐야 농사만 지으셔야 하고 시아버지 수발 드느라 쉬지도 못하실 테니까요. 아유, 여기는 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 아주 좀이 쑤셔 죽겠네. 나 춤 좀 배워보고 싶으니까 세아가 네가 좀 알아보고 등록 좀 해줘라. 난 이 동네에 뭐가 있는 줄 모르니까. 춤이요? 무슨 춤이요? 시어머니는 왕년에 댄스 스포츠도 좀 하고 에어로빅도 좀 하셨다면서 알아보고 등록하라고 하셨죠.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계실 줄 몰라도 시어머니께서 다른 쪽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저에게 관심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고모님 댁 근처에 댄스 교습소를 등록해 드렸어요. 그런데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춤 배우는 게 꽤 즐거우신지 근래에는 저희 집에 오는 수도 좀 줄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댄스 교습소가 바로 친정 근처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어느 날 제 눈앞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친정에 들렀다가 오는 길에 시어머니를 봤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려다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실 저보다 더 당황한 건 시어머니였어요. 떡하니 장미여관이라고 적힌 문을 열고 웬 남자랑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나오다가 저를 마주쳤거든요. 아주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란 건 어머니가 팔짱을 낀 남자가 굉장히 젊어 보였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아서 정말 시어머니가 맞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 속담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제가 시어머니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성질머리는 아주 못됐어도 시아버지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정도로 순종적인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뒤로는 아주 제대로 호박씨를 까고 계셨어요. 어머, 아가야, 네가 여기 웬일이냐? 아유, 이쪽은 나 댄스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야.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빨개져서는 애써 옆에 있는 남자 소개까지 했습니다. 원래도 참 자기밖에 모르고 뻔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참 낯짝도 두껍더군요. 대충 둘러대면 제가 그냥 넘어가 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여기 바로 앞이 저희 친정이잖아요. 어머니야말로 이 남자분이랑 장미여관에서 뭘 하시다 나오시는 건데요? 저는 그냥 넘어가 드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은... 아유, 모르겠다. 아가야, 제발 나 여기서 본 거 모르는 척 해줄래? 너희 시아버지 알잖니? 알면 나 그 인간 손에 죽어. 시어머니는 덥석 제 손을 잡더니 아주 애걸복걸을 하셨어요. 시어머니 표정을 보니 바로 알겠더군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바람을 피운 거였어요.
반전도 이런 대반전이 없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여자가 어쩌고 복종이 어쩌고 하시던 분이 바람을 피운다니요.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에 돈밖에 모르는 장사꾼이라고 욕할 땐 언제고 환갑도 훨씬 넘은 나이에 누가 봐도 어머니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남자랑 여관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세아가 이번 일만 눈 감아주면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할게.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못할 짓 많이 했지. 이제 다시는 내가 너 시집살이 안 시킬게. 그러니까 제발 도와줘. 무릎만 안 꿇었다 뿐이지 아주 제 앞에서 쩔쩔매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까 지금까지 묵혀있던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꽁꽁 숨겨왔던 비밀 한 가지를 제게 들켰으니 저도 하나 얘기해줘야겠다 싶더군요. 어머, 이를 어쩐다? 어머니, 저 어머니 그 잘난 아들이랑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어머니의 그 무식한 시집살이 할 필요 없다고요. 뭐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장남이 이혼을 하다니.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바로 한 달 전에 남편과 이미 이혼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저희 남편이 워낙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거요. 그것 때문에 결국 사고를 쳤어요. 글쎄 술자리에서 친구 말만 믿고 친구가 얘기한 주식에 전 재산을 다 꼬라박았더라고요. 거기다가 더 심각했던 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자신이 투자했다는 사실까지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친구와 또 술을 먹다가 그제야 알게 된 거죠. 주식 투자를 하라고 권했던 그 친구가 미안해서 술을 사려고 한 거였는데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남편은 결혼 생활 3년 내내 모아둔 돈을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내년까지 모아서 집 전세 끝나면 이사 갈 때 보태서 집을 살 돈이었거든요. 저에게는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지금까지 죽어라 일만 한 게 우리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사겠다고 버틴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낳지 않고 계속 머문 거였고요. 저는 텅 빈 통장을 보는데 더는 이 남자와 살 이유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이 딱 떨어져 버린 거죠. 아무리 술이 좋고 사람이 좋아도 사리분별은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술에 아무리 취했어도 친구 말 한마디에 어떻게 가족의 전 재산을 단번에 날려요? 그런 인간에게 앞으로 남은 제 인생 맡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했어요. 단 하루도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집주인에게 말하고 저는 친정에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드세고 앙칼진 게 내 아들 인생 망칠 줄 알았다니까.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사리분별 못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 망친 건 유전인가 봐요. 어머니랑 잘난 아들이 아주 똑같은 게 이게 보자보자 하니까 내 약점 좀 잡았다고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아? 웃기지 마. 내 아들 너랑 이혼 좀 했다고 인생 안 망해. 이렇게 뭘 모른다니까. 어머니 아들 이제 완전 개털이에요. 주식에 돈 다 날려서 집 보증금도 다 제가 가지기로 했거든요. 어머, 그러고 보니까 잘 됐네요. 어머니도 곧 아버님한테 쫓겨날 텐데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랑 둘이 오순도순 살면 되겠네요. 저는 진심으로 너무 신이 나서 길거리에서 배까지 잡고 웃었습니다. 너무 고소해서요. 세아가,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자. 시어머니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방법이 없었는지 결국 눈물을 보이며 제게 손을 싹싹 빌었어요. 저는 전혀 들어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옆에 상간남에게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한마디 해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저희 시댁은 풍비박산이 났죠. 제가 시아버지에게 직접 전화해서 저와 남편이 이혼하게 된 이야기와 시어머니의 불륜 사실까지 모두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운 게 처음이 아니라네요.
그 시골 총구석에서도 웃음을 흘리면서 이 남자 저 남자 꼬시고 다니는 걸 시아버지한테 들킨 적이 있어서 지금까지 시아버지한테 기 한 번 못 피고 사신 거였어요. 아들들에게는 비밀로 하고요. 시아버지는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하시면서 부부의 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없는 거라고 남편을 한 번만 봐줄 수 없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런 시어머니를 시아버지가 참고 사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절대 그럴 마음이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들리는 얘기에 저는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제게 부부의 연에 대해 장황하게 얘기하시던 시아버지도 결국 이번 일은 참기 힘드셨는지 시어머니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더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연세도 드실 만큼 드셨는데 참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시어머니가 한심했습니다. 저런 한심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뭐하러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나 싶더군요. 저는 이혼 이후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 술 먹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남편을 더는 기다려도 되지 않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를 공격하고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도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남편이나 자식 혹은 시댁 식구가 아닌 항상 자신의 생각대로 스스로를 돌보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